네, 중간에 잠깐 끊어져서 다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레닌 같은 경우에 마치 어떤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러한 관계와 같이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를 그렇게 형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강하고 의로운 리더, 아이들의 사랑과 공포,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 리더는 그 추종자들에 대해 비인격화를 통해 자신의 양면적 감정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즉 객관적인 규칙과 절차를 수립하고 추종자들에게 대한 중앙 집권적 통제를 유지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규율 잡힌 정당을 통해 이루어지고, 레닌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념적 심리적 요인들보다 정치적 요인들이 더 중요했을지 모르는데, 그중 하나는 레닌이 러시아의 대중, 그중에서 특히 농민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점이고, 자유주의 개혁가들이 민중을 위해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고 있을 때 이 볼셰비키 리더는 대부분의 농민 노동자들이 진정한 자유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기반이 되는 경제 조건의 개선과 사회 변혁을 원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주아 정부가 과거에 존재했던 러시아 농민, 노동자, 병사들의 맹목적 애국심에 전쟁의 계속이라는 희망을 걸었을 때, 그것이 1917년 봄과 여름이었고요. 레닌은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느낀 것처럼 잘못된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저항보다는 전쟁 그 자체에 대한 저항이 증가하고 있음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해안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을 원치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셰비키는 수없이 많은 강령, 논문, 플랜카드를 통해 빵과 토지와 평화를, 이 빵을 주겠다, 그리고 이 토지를 주겠다, 그리고 평화를 주겠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거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인의 가장 절실한 요구에 호소하였고, 레닌의 리더십 전략에서 이와 비슷하게 중요했던 것은 혁명 상황에서 적합한 자세로 정치 투쟁의 전선에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갈등 이론이었다. 그러니까 레닌 역시도 이 갈등 이론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그런 이론인 것이죠. 즉 중도파, 자유주의자, 그리고 좌익들이 단결하면 선거와 원내에서 반대파를 제압할 수 있었으므로 자유주의 개혁가들이 항상 합종 연횡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데 비해 레닌은 보통 그 같은 협상을 일수에 붙였다. 그러니까 웬만해가지고 막 서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다수당 어떤 다수 세력을 형성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웃고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안 해. 난 안 해. 난 그렇게 뭐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그런 거 안 하겠다. 이거 레닌의 성격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 중 하나는 기질 탓이었는데, 정치 뒷거래에만 익숙한 무기력한 의회주의자들을 떼거리에 대해서 레닌이 소수 정예 전위 정당으로 규율과 원기를 다잡으려 했던 데는 단지 냉철한 계산 외에 감정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그는 혁명 전략상 충실한 지지의 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갈등의 전선을 재수립하는 것이 지지의 폭을 좁힐지언정 절실하다. 그러니까 이게 갈등 상황을 그냥 피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어떤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도리어 결국 궁극적으로는 더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자신의 정치적 폭은 좁아들겠죠. 왜냐하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과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반대로 이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의 장점은 뭐냐면은 자신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걸 분명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중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많은 다수의 별 색깔 없는 사람들보다 몇몇의 확실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실제 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레닌은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냥 다른 당들과 연합하거나 그냥 합세해서 나가는 것이나 자신의 고유의 색깔을 지키면서 이 갈등을 도리어 이용하고 그것을 촉발시켰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뛰어난, 그리고 그 리더십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계산이나 능력이 뛰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지를 목말라하는 상황에도 가면이 지지를 뿌리치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는 데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 그런 일이고, 10월 혁명 전야 기회주의에서 다른 리더들이 볼셰비키에 붙을 채비가 되었을 때
레닌은 그의 절친한 동지 중 일부를 잃으면서 중도파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혁명하기 전에 우리 중도파를 합세해서 혁명하자 뭐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요청했던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하지만 난 하겠다라는 것을 그냥 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레닌이 민중의 욕구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갈등을 더 첨예시켰다는 점은 그가 포용한 가치들과 밀접히 연관이 되는데, 그는 계몽주의를 또 계승하고 있었다고 하고, 비록 그의 자유 개념에 앞서 부르주아 혁명파들이 자유, 평등, 박애에 기반하는 것이었지만, 그의 자유 개념이 바로 부르주아 혁명가들이 또한 부르짖었던 자유나 평등, 그리고 박애에 기반한 그러한 자유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이 궁극적 가치들이 과연 언제나 혁명의 도구적 가치 자체를 지배하는 것인지는 계속 의문이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평등 박애를, 이 가치를 내걸고 혁명을 해서 그 가치를 끝까지 수호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자유평등 가치가 있지만 혁명하다가 이런 가치를 계속 주장하다 보면은 혁명이 질 것 같으니까 그때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무력 봉기를 해가지고 혁명을 일단 승리한 쪽으로 나가자, 이것이 옳으냐 라는 측면에서 레닌은 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혁명을 신봉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레닌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주는 마지막 요소는 혁명 리더십의 소명에 대한 그의 존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혁명이 이룩하려는 유형의 자유에 종속되는 것을 거부했으며, 그는 사회주의 기본 교리에 어긋나게 농민들의 토지 소유욕을 양보하고 권력 확보 수단이 개인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도록 허용했는데, 여기서 러시아 체제의 왜곡이 발생했다. 근데 처음에 혁명을 이룰 때는 그가 바로 이러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그 혁명을 성공했지만, 나중에 돼서는 결국은 어떤 자유 아니면 평등, 이러한 기본적 가치를 무시하고 그 이룬 혁명적 어떤 성과 아니면 결과들이 이 러시아 자체의 어떤 혁명 이후의 체제 자체, 그리고 국가 자체의 어떤 모순점들을 내포하고 앉게 되었다라는 것이 좀 냉철한 어떤 번스 교수님이 이 러시아 정치에 대한, 또 레닌의 리더십에 대한 그러한 판단인 것이죠. 레닌의 전위대 정당론은 체계적이었고, 봉기 직전 그는 혁명 방법론을 분석 교수할 정도로 굉장히 혁명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봉기에 들어간다면 최종 목표에 달성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고 굳세게 나아가야만 한다. 그래야만 도덕적 우월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아르킬로코스나 이사야 벌린과 같은 분에 따르면 레닌은 꾀가 많은 여유인 동시에 한 가지 꾀에 밝은 고슴도치였다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자유에서는 멀리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레닌은 한 가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꾀를 치면서 그냥 끝까지 쭉 나가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뭐 있더라도 고슴도치 가시가 많잖아요. 그냥 다 튕겨나가고 그냥 그것을 향해서 쭉 나가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가 그 혁명 신봉자였고, 또한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혁명 리더십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혁명을 시작하면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그것이 다른 자유나 평등, 이런 가치들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레닌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혁명을 막 시작했다면은 조금이라도 성공이라도 있고 계속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도덕적 우월성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봤을 때 계속 저 사람이 혁명을 해나가고 있고 자신의 방향이 있고 자신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계속 얻고, 저 사람이 주장하고 나가고 있는 혁명적 방향이 도덕적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도덕적인 우월성에서 밀린다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자유주의자와 이제 사회주의자 이렇게 이제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살펴보았을 때는 우리는 물론 이제 공산주의는 받으려 않죠. 근데 이제 자유주의 쪽에 있는 그러한 진영들의 어떤 과거에 가졌던 어떤 도덕적 우월성이 사실 많이 실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덕주의적인 어떤 그 우월성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중대한 과제인데,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작은 것도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승리해 나가면서 그것을 따오고, 그리고
도덕적 방향을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그러한 어떤 어떻게 보면은 다시금 파헤쳐진 밭논을 다시금 갈아엎고 기경해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잘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그러한 작업들이 사실 우리 당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뭐 당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러한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 정치 현실을 이제 바라보았을 때 비평기 토의를 보자면은 필자는 레닌의 리더십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혁명가였고 그가 전문가였고 혁명 자체를 숭상한 인물로 이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 볼셰비크 혁명에서 그의 역할을 사실적으로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혁명과 자유의 관계 및 우선순위는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것입니다. 혁명을 이루고 혁명을 성공할 것인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일단 자유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놓고 그것을 따라서 갈 것인가 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자유주의 진영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독립혁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어떤 가치, 자유 뭐 이런 평등 뭐 이런 것들을 가치를 놓고 그것을 향해서 나간 것이죠. 그 목표로. 그러니까 결국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제 레닌의 어떤 공산주의 혁명 이런 것들은 그 마르크시즘의 그러한 가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내에도 뭐 마르크시즘 자체 내에도 뭐 어떤 평등이라든가 이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상 자체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것을 해나갔을 때의 결국은 혁명을 이루고 권력을 얻는 것들, 체제를 뒤엎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고 목적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자유나 평등 이런 것들이 뒷전으로 물러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그 결과, 그 모순점이 나중에 이제 혁명이 이루어지고 소비에트 연방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러시아를 운영해 나갈 때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국가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역사가 지나고 난 뒤에 결국 소련은 무너지고 자유진영은 결국 살아있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도 바로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아무런 상황 가운데서 있어서도 그렇지만 지혜롭게 만약 개혁이나 혁명들이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보고 장기적으로는 그쪽 방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 있어서 우리의 정치적인, 뭐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리더십 그리고 함께 또한 리더십과 추종자의 관계 그리고 어떤 변화와 변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리더는 어떤 리더가 되고 어떤 추종자들이 되고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어떤 집단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측면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간중간에 끊어졌는데 다 좀 연결할 생각인데 잘 들어주시고 또 추석도 가족들과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